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을 확장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33조 8,104억 원에서 2,693억 원이 늘어난 34조 797억 원의 추경 예산으로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완료되지 못한 도로 포장에 1,212억 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834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957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에 솔선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경기도는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 수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기회의 부족, 기회의 쏠림과 같은 기회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가꾸고 더 고른 기회를 나누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과제에 적극 대처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로 경제 활력을 키우겠습니다. 우리 경제 혁신 성장을 이끌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판교에 더해 20개의 창업 거점으로 3,000개의 새싹 기업을 성장시키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약 34조 원의 국내외 투자가 경기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내외에 또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기회를 찾아 경기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른 기회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전도민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 세대에게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돌봄을 통해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 돌봄과 의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돌봄은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어디나 돌봄은 중증 장애인이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 복지관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돌봄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 기회 사다리 프로그램, 저리 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 청년 기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기회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에 선도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리백 때문에 기업의 수출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테크,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대에서 창의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경제입니다. 이념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이고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회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이며 기회 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장애인의 건강활동 등 가치활동에 대한 보상이며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7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회소득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 돈 얼마를 받는 것보다 사회가 나의 창작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 만난 장애인 기여소득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돌봄, 기후, 농업, 체육 등 다양한 가치 활동에 대하여 기회소득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진로 모색을 위해 제공하는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노인,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관람권, 기회공연 관람권 등 기회 서비스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6년간 선거철마다 등장했다가 유야무야되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 70년간의 접경지역으로 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받았던 중첩규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360만이 넘는 우수한 인적자원, 잘 보존된 환경으로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의 성장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북부 GRDP를 연평균 1.1%포인트, 더 나아가 대한민국 GDP를 연평균 0.3.1%포인트 상승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북부 비전을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교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 예산 모두 도의회에서 여야 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선 8기 1년 차인 2022년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정치협치를 포함해서 다룰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민의 삶을 위해 여야나 이념을 뛰어넘어 맞선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많은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밑거름 삼아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1부지사가 계신데 지난 주말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고 관사에서 시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건 행정부지사는 오늘 위원님 양해를 받고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후석 행정 2부지사입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입니다.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최은순 감사관입니다. 박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능식 복지국장입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임순택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입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금철환 노동국장입니다. 정선우 건설국장입니다.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남동경 철도항만 물류국장입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석정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송용욱 수자원 본부장입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입니다. 김덕섭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신현기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병화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정영환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주요 업무, 현황 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고 민선 8기 도정의 3대 비전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도민들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전은 더 많은 기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K반도체 전략의 브레인이 될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핵심 벨트와 미래 모빌리티 기반을 구축한 한편 K 콘텐츠 밸리를 조성하여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 신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100조 플러스 투자 유치로 풍부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여 더 많은 일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임기 내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G펀드와 콘텐츠 창업 기회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여서 판교와 20개 거점 지역을 벤처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과 R&D를 지원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 GRDP를 연평균 1.11%, 대한민국의 GDP를 연평균 0.31%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정체된 저발전 지역을 위해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에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고 DMH의 가치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전인 더 고른 기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을 포함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도민에게는 누구나 돌봄을, 또한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돌봄을, 마지막으로 가정, 시설 등
어디서나 24시간 지원되는 장애인 돌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꿈과 도전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회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 기회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면접상 등 구직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기반도 제공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자립2배 통장과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복지는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원, 소상공인 운영자금 4,700억 원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긴급복지 한라인 운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생의 위기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인 더 나은 기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기 아리백 비전을 수립하여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탄소 중립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고 도민이 참여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친화 공간인 반려마루를 개관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연사회적 재난 대응과 이상동기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GTS 플러스 구축, 수요 응답형 버스인 똑벅스를 도입하여 도민 중심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기회경제 관람권, 기회공연 관람권 등 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옛 도청사의 사회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건의 현안 건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도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전봉민 의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의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주민들 목소리를 듣는 것이 도지사님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시작된 지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입니다. 6월 말인데 현장에 10월 13일 날 잠시 그냥 뭐 이렇게 방문하셨죠? 왜 방문하셨습니까? 몰래 방문한 거는 뭐 왜 저런 말씀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취임해서 양평을 4번 방문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우리 지사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 목소리도 듣고 도지사님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냐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민들을 걱정은 안 하시고 모든 게 가짜 뉴스다. 국민들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 고속도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국민들 분열을 봉합하는,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우리 도지사님의 책임 아닙니까? 예, 제 책임인데요. 지금 도민, 특히 양평 군민을 둘로 갈라치게 한 것은 원안 나온 뒤에 뜬금없이 변경이 나와가지고. 자, 우리 도지사님 이렇게 그 기자회견 하십니다. 지금의 문제는 원안이 나느냐, 대안이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고요. 기자회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원안이 좋은지 대안이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짜기 때문에 저는 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가짜란 말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기자회견을 직접 작성을 했거든요.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가짜란 말 쓰진 않았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가짜, 거짓 모든 게 우리 도지사님 말씀하는 게 맞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총 사업비 관리 지침 규정 아시죠? 네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협의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협의 대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와의 협의 말씀이십니까? 예. 협의 대상이 맞고요. 국토부에서는 2번에 걸쳐서 아니요, 관리 지침상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인터뷰하시면서 관리 지침상의 규정을 보시면은 현재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협의를 하지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에는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우리 지사님은 꼭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어떤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로 총 3분의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 부분은 의원님 조금 오해 있으신 것 같은데 경기도와의 협의가 아니라 국토부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할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경기도와의 협의는 아니 인터뷰 하실 때는 경기도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사업비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왜 지금 말이 달라지십니까? 아니 다르지 않다니까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1차 협의 때는 국토부가 경기도를 뺐고요. 2차 협의 때는 경기도에 협의를 했는데 변경안만 제시를 했습니다. 제 말씀은 1차 협의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1차 협의 때는 우리 국토부에서 아까 우리 지사님 주장하시는 게 342호선에 관련돼서 철도나 도로 연결 간섭이 지금 국토부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해요. 기재부하고는. 저희 당초 안은 저희 지금 사실만 제가 본 것만 말씀하세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협의 대상도 아닌데 이것도 거짓이다. 다 모든 걸 거짓이라고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의원님 1차 국토부와 협의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사님이 국민들 분열을 더 조장하고 계십니다. 지사님의 최고의 지금 하셔야 될 일은 경기도민이 목소리를 듣고 도민들이 좀 더 유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도지사님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팩트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팩트가 아니라 제가 보면서 우리 도지사님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3번을 듣고 왔습니다. 대답을 지금 안 듣고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이 하시다가 하시고 제가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원안과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양평고속도로에 원안과 대안이 있으면은 우리 경기도에서 원안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처음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예타를 포함해서 자, 10년 이게 동안 진행된 6월 일들을 말부터 시작이 됐으면은 아까 얘기했는 대로 원안이 좋을 수도 있고 대안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도지사님의 입장에서 경기도민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도지사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무슨 의혹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된대요. 그거는 도지사님이 아까 제가 도지사님도 설명하셨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 게 첫 번째 업무라면서요. 그럼 이런 부분도 원안이 있고 대안이 있으면은 어떤 게 좋은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 분열, 왜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짧게 네,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보시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 협의 때 경기도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는 이제 당초 안을 가지고 국토가 협의를 했는데 그 안이 경기도의 국지도 88호선을 포함해서 또 송파에서 연결되는 철도와도 하남이죠. 그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협의는 꼭 해야 될 일이고 예를 들어서 협의 대상이었던 하남시도 의견 속에 경기도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전 의원님께서 당초 안과 변경안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있어서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조속히 추진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주민의 오랜 수건과 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겠다입니다. 이 세 가지로 봤을 적에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뭐 나중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 6호선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에 관련한 이 수도권 동북부 교통체증 목적. 두 번째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변경안 왜 우리 도지사님이 국민 분열을 조장을 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의원님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질문하신 제가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는데 변경안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것들로 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새로운 타제 가능성 심지어는 예타를 새려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다 하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수건이라든지 또는 이게 그 정부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개통했다는 구간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으로 봐서 저는 원안 추진을 주장했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 이제 아마 의원님들이 질문이 있으니까요. 지사님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에 존경하는 문진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사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갔으면 도민들의 분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오히려 도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데요. 원래 KDI가 2년 정도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원안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게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맞죠,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14개월째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 지수에서 1위를 하고 계신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 지사님 정말 도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감사하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긴축 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9조 세수 결손을 예측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금년도에 약 1조 9천억 이상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정책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총리님, 비사님은 원래 경제부총리를 하시고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우선 재정 당국의 그 세수 예측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그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 등등을 포함한 것에 대한 앞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그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9월에 확대 이렇게 재정을 확장 추경을 좀 하셨는데요. 이유를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인사 말씀 중에 간단히 그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정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정부 재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기가 어려웠을 적에 확대 재정도 해봤고요. 경기가 좋아졌을 적에 긴축 재정을 통한 규정 재정도 해봤는데 지금과 같이 민간 소비 투자 또 순수출 이런 면에서 전부 어려운 상황에서 나머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버팀목이 재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건전 재정과 이 재정 사이클을 맞추지만 지금으로서는 확대 재정과 적극 재정을 통해서 경기 진작과 사회 취약증 보호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의 적극 재정, 확장 재정 정책에 저도 공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사님의 어떤 재정 운영 정책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적극 재정 이렇게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에 그 기조에 반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하나 지적해 보자고 합니다. 네네. 예. 재난 안전 분야인데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전체 재정 대비 예산 대비 우리 재난 안전 분야의 재정 비율이 좀 낮아요. 평균적으로. 저희 전국의 평균이 6.8%인데 우리 경기도는 2022년에 3%, 금년 2023년에 뭐 3.6% 정도 이렇게 절반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마 처음에 꽤 어느 정도 이 베이스 자체가 낮았기 때문인데요.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연도별로 쭉 지금 상대적으로 증액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신경을 써서 그 비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당 재난 안전 비용도 굉장히 좀 낮아요. 전국에 비해 뭐 전국 평균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재난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대한민국인 만큼 재난 안전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모범을 좀 만들어 주셔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원안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죠. 지난 7월달, 8월달 두 번에 걸쳐서 지사님의 입장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발표하셨는데 네, 변함없습니다. 변함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BC를 발표했어요. 대한노선의 BC를 발표하면서 원안보다 BC가 더 높다. 이런 이제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네. 국감을 앞두고 이런 BC 발표가 사실은 누가 이 대안을 제시했고 누가 만들었고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그걸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 BC가 높다 낮다 이 논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BC 논쟁을 야기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사님 어떤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BC 발표한 것은 두 가지 그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BC 0.1 또는 0.01 가지고 다툴 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당초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려는 목표에 충실해야 되는데 0.12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당초 목적 부합, 두 번째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모두의 예타 얘기를 하셨는데 2년 동안 저희가 이 예타 이거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원안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난 게 2008년도 민자 제안입니다. 그로부터 14년 변경안 나오기 전까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원안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가 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빨리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정면으로 이게 이 뭐라고 할까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금천구의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사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왜 원안이 추진해야 되는지 원칙이나 기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이 도로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의 목적은 그 영역 보고서도 예타 보고서 잘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 6호선 드물머리를 포함한 국도 6호선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이 교통 체증을 해결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교통 문제 해결이 목적이거든요. 이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두 번째는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게 14년 동안 끌어왔던 일이고요. 양평 군민뿐만이 아니라 이 신도시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는 하남시, 광주시, 그다음에 가평, 심지어는 강원도까지 관련돼 있는 일들입니다.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지금의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의혹들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봤을 적에 원안대로 추진한 것이 가장 빨리 추진한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의 수건과 정부의 약속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여기 달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정 공간부터 일부 공간은 제가 빨리 개통하기로 약속을 국토부가 중앙정부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세 가지 측면, 당초 목적, 빠른 추진, 주민 수건 해결 측면에서 저는 원안대로 추진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는 모양인데 경기도는 1차 협의나 2차 협의 때 변경안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까? 동의한 바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좀 빨리 추진하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원안이 변경안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지금 변경안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까? 저도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정쟁을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이 경기 동북부와 이 수도권 동북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경안으로 만약에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와 같은 의혹 문제 누가 왜 어떻게 전혀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봐서 조속한 추진이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변경안으로 했을 경우에 종점이 바뀌었고 그리고 노선의 55%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B씨는 또 시점까지 좀 바꿨던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타제를 새로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타 계획을 새로 해서 해야 될 요건에도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 것이 거의 자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원안 추진이 가장
신속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과거 기재부 장관하시고 경제부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도 방금 말씀하신 대답의 근거도 되는 거지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최의님 말씀이 맞고요. 부총리 하기 전에 제가 국조실장을 했고 그 전에 기재부 2차관을 했습니다. 기재부 2차관이 바로 예타 담당 차관입니다. 예타와 재정 담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지역 주민들이 예타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좀 속된 표현은 목을 메고 갈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그리고 수도권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수도권 사업으로. 비수도권 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는데 수도권 사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지역균형 발전은 고려가 안 되고 경제성 그리고 일정한 경제성이 확보가 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AHP라고 하는 정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 걸 통과해서 한 것이 원안이고 14년 동안 그 안만 계속 해나왔던 사안입니다. 예. 10월 13일 날 양평군에 가셔서 주민들 직접 만나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네, 사실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예, 그때 양평강은 세 가지 목적으로 갔습니다. 꼭 요 목적뿐만 아니라 제가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번 지역을 가게 되면 여러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평생교육 양평 캠퍼스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안과 원안의 종점부를 두 곳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양평의 전통시장, 읍에 가장 큰 전통시장을 들려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민분들 중에는 변경안 또는 원안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지만 한결같은 공통된 목소리는 빨리 추진해달라는 얘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봉민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가냐 말씀이 계셨는데 사안이 많기도 했지만 이것이 중간에 제가 자칫하면은 이 양평 군민들이 이 일로 인해서 여론이 뭐라고 할까요? 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섣불리 가는 것도 꼭 맞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무조정시장을 사표를 내고 나와서 치과하고 살았던 것이 경기도 양평군입니다. 제가 양평군에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쪽 사정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들 의견은 빨리 좀 추진해 달라 하는 의견이 가장 컸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양평 서울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늘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연금 개편 저항이나 노란조끼 시위 등이 있을 때 석 달간의 국가 대토론으로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해결을 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500명 시민을 모아서 토론한 적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을 불러서 국가 현안에 대해서 12시간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그걸 보고 국민들이 느끼신 바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사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해결 방안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양평 고속도로로 이렇게 일부 지역의 여론이 쪼개지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 의원님께서는 보다 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우선 정치권부터 솔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에 일원이겠죠.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경기도 외가 지금 여야 동수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그러긴 합니다만 그런 중에서 저희 경기도는 여야와 아까 이념을 떠나서 대화 타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견도 많고 또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협치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올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의 존경하는 김웅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송파갑 국민의힘 김웅입니다. 지사님 이제 좀 적응 많이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여야 동수인 의회에서도 참 힘드신데 참
절대 다수의 야당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참 대통령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제조 기술과 함께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연계되어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것을 일본 퍼주기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횡포에 맞춰서 우리가 기술 독립하고 소부장 자립을 했는데 이걸 이제 위기로 빠뜨리게 됐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이런 정책은 국내 기업은 피해를 주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지사님은 며칠 뒤인 3월 27일 날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일본의 소부장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 발표와 결을 달리한다. 반대한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러시면서 국내 소부장 중견 및 중소기업을 우선해 반도체 집적체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 자력경쟁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본 기업 아지노모토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아지노모토가 어떤 기업입니까?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강제징용 기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일본 퍼주기 전문 기업 퍼주기입니다. 본인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이를 두고 전임 남경필 지사 때 추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 11월에 적극적으로 홍보 자료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가 재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날 아지노모토 본사까지 김진흥 당시 행정 2부 지사를 보내서 MOU를 맺게 합니다. 이거 남경필 전 지사가 출장 보낸 거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일본 퍼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0년 11월 2일 날 일본 도쿄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정치, 외교와 경제, 사회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경기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이 있으면 정치적 이유로 막지 않고 받아들였다. 왜? 한국의 고용과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석열이 일본 기업 유치하면 일본 퍼주기고 이재명이 일본 기업 유치하면 한국의 고용과 경제가 활성화된다. 만약에 이러면 우리 이재명 대표는 기적의 연금술사입니다. 그죠? 자, 전임 지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왜? 그분한테는 별로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2023년 4월 17일 환하게 웃고 계신 우리 지사님의 사진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진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박을 경기도에 유치하셔서 너무 기쁘신 거죠. 이제 고품질의 반도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택 포승지구에 반도체 핵심 부품인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 구축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기업을 경기도로 들어오기로 했다라고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도쿄오카 공업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말대로 하면은 우리 김동연 지사님도
일본 퍼주기를 한 겁니다. 일본 퍼주기하고 이렇게 환히 우실 수 있습니까? 물론 경기도지사 하신 분들 중에는 결재는 내가 했지만 모든 건 부지사가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혹시 지사님도 그러실까 싶어서 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월 18일 날 지사님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본에서의 투자 유치로 반도체 메카에 성큼 다가간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때 들여온다고 했던 기업이 바로 일본의 알바과 도쿄오카입니다. 이거 뭐 고양이가 한 건 아니고 지사님이 올리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사님, 저는 지사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새로움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과거에 대학 총장 하셨을 때 파란이란 구호로 대학을 한번 바꿔보시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매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정치에서도 좀 그런 걸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종현 지사님께서는 토착외군이 노재편이니 총선은 한일전이니 이런 유치하고 지루하고 진부한 그런 선동은 안 하시고 실력으로 정말로 도정을 제대로 이끌으셔가지고 자랑스러운 그런 민주당의 주자로서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 많이 유치하시고 경기도 경기 부흥시키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퍼주기라고? 예, 김 의원님, 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짧게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제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소부장에 대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그때 기자회견인지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소부장 일본에서 오는 거 환영한다. 좋다. 그리고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 미래 관계에 있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교류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보여주신 인용 정의는 좋은데, 소부장은 국내에서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선 국내 소부장부터 보고 그러면서 일본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어떤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본이 됐든 뭐 그게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우리는 그 경제 문제와 또 대외 경제 협력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가서 일본과 미국에서 4조 3천억 투자에 이치한 것 중에 아까 일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거는 저는 의원님 말씀 중에 한 단어는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 퍼주기라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쪽에서 저게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또 우리 기업에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취지는 잘 알아듣겠고요. 균형 잡히게 그리고 실속 있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갑에 존경하는 송재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누르고 하세요. 네,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저는 일단 시도지사의 헌신이 굉장히 참 우리나라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를 참 잘했다. 이 정부가 국가를 지탱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앙정부가 좀 흔들릴 때 이 지방정부가 잘해줘가지고 그걸 보완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도지사들의 헌신이 참으로 참 고맙고 굉장히 참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기득권을 내려놓으셔서 우리가 지금 35년이 넘도록 개헌을 못하는 나라잖아요. 이 정치가들이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느라고 다음 대통령 때는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럼 할 기회를 늘 놓쳐서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데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 북부는
두 가지 이유에서 특별자치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기득권의 절반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존경을 표합니다. 그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접경 지역의 특수성, 상수원 보호 특수성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하는 지역이고, 이에 따라서 그 희생에 대한 특수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소위 기회의 보장이라는 보상을 해야 한다 하는 철학에서 출발을 하시고, 또 경기 북부가 그동안 미개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게 또 거꾸로 성장 동력으로,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해안을 가지신 것 같은데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전을 발표해서 26일 날 총리실에 가셔서 이거 하려면 주민들은 지금 여론조사상 뭐 대다수가 찬성하는 걸로 나오니 주민투표를 해야 하니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뭐 행안부 장관에게 여쭤보진 않았는데 이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행안부가 그냥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이 지원하는 부서가 늘 그냥 규제나 굴림을 하는 종전의 태도를 못 버린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 그 행안부 차관 만나고 이제 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를 2월 9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뭐 정확한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요건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아주 환영하고요. 행안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또는 중앙정부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와 언제든지 저희가 토론하고 자료 제공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도 뭐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저도 많이 노력을 해드릴 텐데, 왜냐하면 이거 이번에 안 하면 이 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그 다음 선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스케줄상. 지금 저 지사님 생각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 북부지사를 뽑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스케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15개 과제 이렇게 비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좀 조언을 하나 드리면, 네네. 이 특별자치를 자치권의 확대가 아니라 특례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특례를 인정받는 쪽으로.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라는 특례를 통해서 사례를 보면, 영어교육도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비영리법인만 교육기관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법에서 제주도는 주식회사가 교육을 할 수 있게 소위 특례를 인정해가지고 외국인 대학을 유치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경기 북부도 특례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특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사님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경기 북부지사가 갖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야 이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 그런 접경 상수원 보호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해주고, 그런 특례가 하나 있었으면, 그다음 지금 건의사항으로 했던 이 K칩스 법을 경기 북부 특별법의 한 장으로 넣어가지고 그 특별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례를 다루어주면 저는 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발전의 구상이 북부에 구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북부 특별자치를 만들면서 북부 개발 대한민국 발전에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딱 짚어주셨어요. 첫 번째가 규제 완화고 두 번째가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플러스 3개존 9대 벨트까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규제 완화를 할 것인지와 투자 유치를 공공과 민간 어떻게 할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같은 생각이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실 때 우리 여기 존경하는 우리 오영환 의원님하고 우리 김경훈 위원장님하고 노력을 하셔서 이분들이 접경지역 일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되셔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그 기회특구를 이번에 수도권에서 경기 북부는 제외해야 한다는 소위 예외를 정부 부처에 인정시키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경기 북부가 수도권에 속해가지고 늘 이중역 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 아니다. 균형 지역발전 차원에서 다룰 때는 소위 오지 특수상황지역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행안부하고 해서 했고 이게 법사위나 이런 부분을 다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전례도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그 마지막으로 경기도만 잘 사는 거는 이거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경기도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오늘 이 국감장에 와보니까 이 경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서울시의 2배는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감장 크기가. 그래서 이 지사님 그 타시도에 대한 좀 배려, 균형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송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제게도 지방 자치분권위원장님 하시면서 많이 도움 주셨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북부 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꼭 지금 넣은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상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협력기금에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북부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북 북부의 오지보다도 더 오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교웅 위원장님이나 오영환 의원님 이거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특히 경기 북부에 있는 의원님들은 민주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힘 의원님들도 다 이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같이 힘을 합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법화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화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자체 감사를 했죠? 의원님 다른 말씀 주시면 제가 빨리 찾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거는 이 경기도청 비서실의 공무원 A 씨가 말이죠. 지난 8월에 네.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게다가 스스로 횡령했다면서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했죠. 그리고 관련 증거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난 8월에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다면 이것도 그때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제가 자료가 지금 왔는데 감사는 2022년 초,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7기 때, 예.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지사가 공석일 때, 예. 그때 그러니까 취임하신 이후에는 안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근데 이때 파악이 이거 됐습니까? 2022년 그 초에 뭐 했다고 하는데 2월인 것 같은데. 네,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국민권익위에 네, 공익 신고한 이 사항이 그때 파악이 적발이 됐었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행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자료 직원이 주신 거 보시지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하여튼 작년 2월에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말한 공익 신고한 게 거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안 되면 안 됐냐 안 되지 좀 지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꼭 감사관이 빨리 보조를 좀 하고 좀 하세요. 예, 이번에 권익위 한 그건 말씀하신 거죠, 의원님? 예, 예. 아마 제 추측으로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적발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네, 자료를 네. 보질 못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안 됐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좀 차제에 우리 전반적인 감사관실 동원해서 한번 전수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익위에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것이 아마 수원지검으로 요 건만이 아니고 예. 전반적인 법화에 대해서 이것도 포함.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거 포함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법화는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감사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고 또 권익위권도 지금 이제 지검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 차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전체가 있거든요. 넘어갔다. 네, 이제 수사. 예. 예. 자, 하여튼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자체에서도.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 측근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이게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원이요? 예. 이게 2011년 4월에 성남산업진흥원이 이 마케팅 직원 6급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첫째 여기에 이제 의문이 지금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 게 이 채용 공고 자격에 채용 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지금 이 마케팅이나 이런 그 채용 분야 쪽의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김인섭 씨 그 자녀는 영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또 인턴 자격도 없고 경력도 없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PPT 있는데 PPT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지금 준비가 안 되나?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좀 이따 PPT가 띄워지면 볼 텐데 인성에서는 꼴찌에서 두찌를 했어요. 이 자녀가. 그리고 논술에서는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를 했는데 근데 면접 점수를 70%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80점 넘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람 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면접 점수 70%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보니까 11년에만 면접 점수를 70% 줬어요. 지금 다른 기관 같은 데는 면접 점수가 되게 50%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1년 요 한 해만 꼭 면접 점수 70% 줘갖고 이 자녀가 하여튼 80점 넘어서 면접에서 80점 넘어서 당선되는 이런 의혹이 있고 면접위원들도 대부분이 이재명 시장과 같은 활동한 인사들이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질 못하다고 하니까 예, 한번 이걸 파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성남산업진흥원 이름도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성남시 산하에 있는 지방 출자 추정기관입니다. 예. 한번 예, 파악을 알겠습니다.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이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여주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네네.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저는 국고 손실에 대해서 사업 차질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당초 총 사업비 400억의 사업이었는데 2016년에 그 남경필 전 지사가 이 관광 명소용으로 이걸 추진했는데 2018년에 이재명 전 지사가 사업을 뒤집어 갖고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사업을 맡기고 관광시설을 계획해서 대폭 삭제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또 경기관광공사가 소위 만세를 해버렸어요.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가 지금 직접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고 손실이 났다고 보는데 경기도는 이거 민간 사업자 이행 보조금 돌려준 것이지 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 요거를 추가 질의에 하려고 하는데 요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다가 네, 오후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때 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의 존경하는 강병원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사님, 네.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1타 강사입니까? 아니면 1타 선동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적어도 1타 강사는 아닐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제가 원장관 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하나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격이 떨어져서 못 하시는 거죠?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당선 직후예요. 근데 또 그곳에 또 김건희 여사 땅 1만 2천 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런 의혹 제기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오물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원희룡 장관. 그래서 제가 일타 강사냐, 일타 선동꾼이냐 여쭤본 겁니다. 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타 선동꾼이 맞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그 건보다도 제가 굳이 원 장관에 대해서 저도 국정 운영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꼭 드린다면 이런 사안을 오랫동안 예타 내지는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과정과 절차와 또 관계 기관이 있는데 단숨에 백지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의 국정 운영 또는 국정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동안 되어 왔던 일, 예타 통과된 일, 기재부, 국토부 또 관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로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것, 또 그 이후에 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 정책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7월 3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의혹 제기가 되니까 원점 재검토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흘 뒤에 전면 백지화를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 국민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장관이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추진했던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장관이 할 수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문제를 엄청 두드려 맞게 되니까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또 양평 주민들 앞에서 이빨린 소리를 합니다. 말과 행동이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타선동꾼입니까? 아니면 일타강사입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기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 이 주장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거는 아까 우리 최기상 의원님도 질의하셔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협의를 2번 했는데 국토부가 1차 협의 때는 경기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차 협의 때는 경기도를 넣었는데 그때는 변경안만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그때 1차 협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안에 대해서 이러한 코멘트를 보냈더니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즉각 반박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우리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원안과 변경안의 비식값 경쟁을 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죠. 누가, 왜, 어떻게 이 변경을 시켰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일 거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내자고 하는 건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역 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 이 국토부의 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재정과 또 예타를 하고 하면서 그와 같이 노선의 55%가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것을 설계사가 불과 또 착수보고서 같은 제안했다는 것은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아마 그동안에 전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원안대로 하면 배임이 된다고 국토부 도로국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 의혹을 명확히 풀어라. 누가 도대체 변경을 지시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왜 그랬는지를 밝히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대변하는 야당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면 배임이 된다는 주장. 1년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민간 업체가 나와가지고 2달 만에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안을 지지하면서 원안 지지하면 배임이 된다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원안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배임죄로
혹시 고발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국토부 도로국장 얘기를 하셨나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한없이 값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부 초기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지시를 하나 받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 5세 조기 입학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지 기억하시죠? 결국 그 이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경질됐습니다. 며칠 만에.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초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 노동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노사 어디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린 허수아비 장관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원점 재검토하겠다. 전면 백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장관이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무슨 책임성 있게 이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정치적 입지, 행보에만 골몰한 작충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들이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 선배이시자 국무위원 오래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재정 정책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서 그랬고 이 양평 고속도로에도 그랬고 제가 정말 충심으로 이 정부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쟁도 아니고 경기 양평 고속도로 건은 이게 빨리 제자리 잡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재정 정책도 저희가 추경하면서 정말 진정어린 고언을 저는 드리고 싶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회견 때도 우리 중앙정부의 그 재정 정책도 지금의 이 경제 상황 1% 성장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정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진정성의 충원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양평 고속도로건에 대해서 빨리 뭐라고 할까요? 이 정리를 하고 빨리 추진하고 또 그러는 것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시의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거 누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사님하고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많은데 이명박 정부에서 비서관으로서 함께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실장 또 기재부 2차관 할 때 같은 여권의 일원으로서 함께 논의를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실장 하셨고 아주대 총장할 때 제가 축하하러 취임식까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잠수나 어디 좀 계시더니 대통령 출마한다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길을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실패를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분이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정체성에 맞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아니, 대통령 출마가 대통령이 최종적인 꿈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사면은 몽빈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방행정에 어느 정도 일을 하겠지만은, 이런 여야 간의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시고, 그런 정치예산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그랬더니 또 김동연의 기회소득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9.19 선언 5주년 기념행사 했었죠. 지난 9월 19일 날. 네, 그렇습니다. 5주년 평화인 평화의 길. 여기 보면은 우리 모두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평화라는 찬란한 꿈도 발해가는 듯하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 윤석열 정부 후퇴가 지우고 있는 우리 모두의 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군사 합의라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지 그 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이 합의해놓고 북한의 핵도발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인정하죠? 핵도발이 있었던 거 인정하죠? 네.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북한에 의한 합의 파기 사실을 망각한 채 평화 입구 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생 경제가 뭐 후퇴가 한다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장관 하셨지만은 잘했습니까? 잘했으면 정권이 교체됐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반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총리 하면서 어느 정도 용인했어요. 포퓰리즘 정책 반대했잖아요. 그것도 용인했어요.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팬덤 정치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진 국가부채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 국가부채가 더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600조에서 400조가 늘어나서 1000조가 넘었습니다. 국가부채가. 이렇게 민생경제를 파탄을 놨는데 그 파탄난 민생경제를 좀 제대로 잡기 위해서 건전재정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민생경제가 잘못됐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누가 했습니까?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부총리 때 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보십시오. 요즘 최근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계 조작 알고 계시죠? 고용 통계, 그 다음에 가계소득 통계, 부동산 통계 이거 조작해가지고 당시 비서실장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등등 22명이 지금 고발당했어요.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고발당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통계 조작 사실 아셨냐고요? 저는 몰랐고 조작이란 말엔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작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팩트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팩트를 모르면 모른다 그러셔야지. 예, 아니 통계 같은 경우는 통계 숫자가 여러 개인데 어떤 걸 쓰느냐 약간의 어떤 가중치에 따라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데 그렇게 눈 가리고 앙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국토부 간부들이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해서 통계를 바꿔라. 그건 제가 팩트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아니 그러면 불리한 거는 본인한테 유리한 거는 언론 보도가 팩트라고 주장하시고 불리하다 싶으면은 모르겠다.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제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불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부총리 하면서 그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경제 운영 정책을 수립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그 통계와 관련돼서 제가 기초로 한 건 없고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소신껏 일을 하면서 했고요. 그러니까 그 소신이라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한 소위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과의 타협으로 어쩡쩡한 그런 경제정책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타협한 적 없고 치열하게 서로 간에 소신껏 그 문제 가지고. 자, 다음 PPT 한번 보세요. 북한의 9.19 군사합의가 17번이나 있어요. 17번이나.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완추수용 해안포 포문 개방도 위반 사례가 다수예요. 이걸 갖고 평양 공동선언이 벅찬 꿈이라까지 표현합니까? 저는 그리고 군사 합의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왜?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9.19 군사 합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이 아니라 이건 망상이었어요. 망상.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념하는 기념식을 김동연 지사가 주도한다는 것 자체는 난 김동연 지사의 정체성이 안 맞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결국
대통령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민주당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 9.19 그 공동선언과 그 다음에 이 군사 그 합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이 길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여건 또 북한의 이 상황에 따라서 또 흔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뭐 제 생각을 바꾼 적도 없고요.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고, 그리고 9.19 그 기념식에 갔던 것은 경기도가 그 북한과 가장 접경적이 큰 도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강원도보다 우리 경기도가 접경이 더 큽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이 평화의 문제는 길더라도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 남북 협력을 위해서 해왔던 과거 정권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저는 계속되고 계승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갑의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예. 김동연 지사님,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 사업이긴 하지만 그 노선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지나는 만큼 경기도는 제3자가 아닌 핵심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네. 국토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는데요. 22년 7월 1차 때는 국토부가 경기도를 제외했다가 2023년 1월 2차 협의 때는 경기도를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교롭게도 관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경기도만 1차 협의 때 제외했습니다. 지사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는 답변하면서 경기도 의견 꼭 들으세요 하는 얘기까지 그 당시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토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향후 국토 전체에 끼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너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예, 동의하시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내 노선축과 같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임 성립 여부는 뭐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네, 네. 자,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양서면을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종점으로 할 경우 춘천고속도로와 연결되어서 얻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춘천지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지해 왔다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 의원님 그 지도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넓게 본 지도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 당초 원안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변경안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동서 축이 지금 영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 네. 양양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이 양양고속도로까지가 불과 17km만 연결하면은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 설악 IC에서 이 화도까지가 아주 유명한 정체 구간입니다. 네. 이 수요의 반은 흡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변경안에 의할 경우에는 이것을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연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와서 가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당초 사업 목적인 그 6호 국도선
서울 양양고속도로와의 교통 체증으로 본다면은 이건 뭐 맹약 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화면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안 노선대로 추진했을 경우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노선을 장차로 확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국토부에서 주장한 대안 노선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이 연장을 위해서는 기형적인 형태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냥 쉽게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에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용역사에 양평고속도로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용역사의 2022년 6월, 7월, 8월 노선 검토 보고 자료에는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6월, 7월, 8월에는 국토부가 사업을 의뢰한 용역사의 자료, 각 노선에 대한 비교표에도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을 고려한 것을 원안의 특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국토부가 제안한 대안은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을 미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주는 장기 계획에서도 이 장내 노선축 연장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국토부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서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국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사님, 장내 노선축인 춘천고속도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의 연결은 양평고속도로 원안의 핵심 장점 중에 하나로 이제 보여집니다. 앞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원안은 포기하고 강상면을 대안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 지시에 대한 그 사실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짓이 있다면 지극히 잘못된 일이고요. 국토부의 이 도로국이나 이 국토부는 저도 기재부 있으면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동서 구축, 즉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의 그 연결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에 생각을 안 했다면 그건 전문가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국토부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저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뭐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추진했던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제 이 인식에 기초한다면 당연히 연결해서 이제 장내 노선축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예타 그 과업 지시나 그 목적에도 그 연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이 도로에 대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보면 뭐 이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일들이죠. 예타 노선 안에도 장내 노선축 연결 부분이 분명하게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아까 주신 지도도 저하고 뭐 같은 지도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부갑의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지사님,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감사하고는 우리 좀 증인들하고 달라서 보기가 좋습니다. 앞서서 그 질문하신 소부장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도에 일본이 그 소부장을 수출 규제하면서 경제 침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소부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죠.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게 산자부가 오히려 여태까지 해왔던 소부장 육성 산업은 지원은 대폭 줄이고 일본계 기업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과거에 2019년도에 일본의 경제 침탈의 문제를 교훈으로 삼고 극복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자치단체장은 자기 지역 내 내부분적인 경제 문제만 따지니까 이런 국가적인 경쟁 관계는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